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성 선생님과 함께 한국사 수업을 맡게 된 김인애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재밌게 수업을 했더라면 더 즐거웠을 테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이 돼서 직접 얼굴 보면서 재밌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공부를 하면서 약간 잘 모르겠다,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걸 배울 거냐 하고 봤더니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어요. 먼저, 고대 국가 성립 이전의 신앙과 제천 행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국가에서 종교와 사상이 수용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국가 성립 이전의 신앙, 그리고 제천 행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또 고대 국가에서 종교,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수용되어 나가는 발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는 옆에다 같이 두고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선사시대의 신앙입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뉩니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냥과 채집 같은 거를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동굴 같은 데 살면서 이동 생활을 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고자 그 자기들이 머무는 동굴 같은 데에다가 벽화를 그렸다고 해요. 또 조각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를 살펴볼게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다양한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등장했냐면요. 첫 번째,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부르고요. 또 두 번째,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도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빈칸, 학습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토테미즘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닭띠거든요. 닭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쌤이. 닭을 숭배해. 그러면 선생님이 닭을 숭배하는 현상을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당, 주술, 막 이런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걸 믿는 그런 신앙도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사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각각 자리를 잡기 시작한 유력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즉, 천신신앙을 이용한 건데요. 천신신앙이 뭐냐면 하늘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근데 나는 하늘의 신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이 피지배층이나 아니면 새로 복속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싶어. 그렇다면 천신신앙을 이용해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러니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주장하는 논리인 거죠. 이런 천신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조선, 이 단군 신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단군 신화 역시 환인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천신신앙에 입각해서 서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웅은 바람과 구름, 그 다음에 비를 주관하는 신하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것으로 보았을 때, 아, 고조선은 농경사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인 단군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검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제사와 정치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재정일치 사회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신신앙은 단군신화뿐만이 아니고요.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 등 이런 국가들의 건국 시조를 천신의 후손으로 신성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고조선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에서 성성한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역시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왜? 왜 제사를 지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이번에 이만큼이나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각 부족 간의 유대 관계도 강화가 되고 나라의 발전도 기원하게 되면서 결속력을 다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제천 행사로는 부여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학습지 빈칸에 영고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구려에도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동맹이었어요. 고구려에서는 10월에 이제 동맹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 고구려의 건국 시조가 누구예요, 여러분? 네, 주몽이죠. 주몽의 어머니가 유화부인이었거든요. 주몽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유화부인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삼안에서는 2번을 지냈는데요. 씨를 뿌리고 난 5월에 한 번 지내고요. 추수를 한 10월에 한 번씩 지냈습니다. 그래서 5월째, 10월째 이렇게 됩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고구려,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의 건국 시조들이 자신의 신성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사용한다고 했죠? 네, 천신신앙이 나타났다고 했죠, 여러분. 또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왕권이 점점 세지고 세력을 강화하면서 제사와 정치의 역할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중앙 집권 국가 단계로 넘어가면서 왕은 정치적인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제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사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점점 발전을 해서 불교가 유입이 되면서는
제사장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기 시작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왕의 권한이 훨씬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삼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려면 사상적인 통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되게 다양했던 신앙들 말고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교는 언제 들어왔는가 하고 봤더니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소수리망 때 전진으로부터 수용이 됩니다. 전진은 당시 중국의 나라를 말해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도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수용이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굉장히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발전이 늦었죠. 그래서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 전래가 되고요. 언제 공인되었나 하고 봤더니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품제도 있었고 굉장히 귀족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반대했다고 해요, 귀족들이. 법흥왕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거 2차 돈의 목을 이렇게 딱 잘랐더니 원래 사람의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2차 돈의 목에서는 흰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본 귀족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불교의 신성한 힘을 받아들이고 믿고 공인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런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왕권 강화의 이념으로 불교가 중시가 되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즉불 사상을 바탕으로 왕실을 더 신성시하려고 했대요. 왕은 즉 부처다 하는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은 엄청난 존재잖아요. 근데 부처와 왕이 같은 존재야.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신성하고 강했다는 이야기죠.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불교식 건축물을 이제 막 짓게 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삼국의 불교는 호국 불교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여러 토착 신앙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융합이 되었고 이는 곧 고대 문화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유학이 보급되게 됩니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중앙에 태학을 설치해서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서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오경 박사를 두어서 유학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신라 같은 경우에서는 화랑도 우리 재상쌤이랑 같이 다들 잘 배웠죠. 당시 화랑도에서는 충, 효, 신 덕목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런 덕목은 원강의 세속 5계에도 굉장히 잘 반영이 됐다고 해요. 이런 충, 효, 신 같은 윤리는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던 덕목이었기 때문에 유학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흥왕 순수비에도 유교 경전을 인용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임신서기석에도 유학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면모가 들어 있는데 임신서기석이 뭐냐면 신라의 어느 한 청년이 앞으로 나는 국가에 충성할 것이며 유학의 경전을
그러니까 유학의 책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 맹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비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삼국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유학이 잘 수용이 되었구나 라는 걸 잘 알 수 있고요. 이런 유학은 국가 통치에 굉장히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문을 공부하는 방편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생활 윤리로도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점차 학문이 발달하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해지니까 역사서가 편찬이 되었는데요. 고구려에서는 이문진의 신집, 원래 고구려에서는 육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쓴지 몰라요. 육이라는 역사서가 남아 있었는데 왕이 이문진한테 명령을 해서 새로 편찬하게 한 역사서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박사 고홍이 쓴 석이라는 역사서가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사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책들은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지는 않고요. 전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서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도교 자체는 도가사상의 신선사상, 또 당시에 여러 민간 신앙들이 어우러졌던 종교였어요. 이런 도교는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에서 정비가 되어서 발전이 되었다가 우리나라 삼국 말기쯤에 전래가 되었습니다. 신라의 불교 수용 과정에서 2차 돈의 순교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거 기억나죠? 하지만 이런 도교는 이런 전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 자체가 산과 하천, 강을 숭배한다든지 불로장생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큰 마찰 없이 수용이 되었고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은 여기 귀족 중심 유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도교의 경전으로는 도덕경 같은 경전도 있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도교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분 벽화에 많이 남아있는 신선 모습들, 그 다음에 사신도 같은 것들, 연개소문이 불교 세력을 좀 억압하고자 도교를 장려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도교가 약간 국가 종교로서 위상을 떨쳤다고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서도 그 후반기에 고분의 사신도에서 이런 도교가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산수무늬 벽돌이나 또 아주 유명한 금동대학로에서도 도교가 굉장히 발달했구나 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 도교의 신선사상이 신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화랑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랑 중에서도 화랑들을 지배하는 지도자를 국선이라고 불렀다는 점, 화랑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수련을 했다는 점도 도교의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유학의 발달을 배우면서 삼국이 유학을 수용하고 점차 발전하면서 역사서를 각자 편찬을 했다, 이런 내용을 잘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서에 대한 사료를 가지고서 삼국의 역사책 편찬 목적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순서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오타네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령하여 옛날 기록을 요약하여 신집 5권을 만들게 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록인데,
원래 고구려에는 6이라는 그런 역사 서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문진이 다시 재구성해서 신집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사 고흥에 의해 고기가 완성되었다라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요. 세 번째, 이찬 이사부가 아뢰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이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길이 후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편찬하지 않는다면 후대에서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왕이 깊이 동감하고 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은 도대체 왜 역사책을 편찬하고자 했을까요? 삼국은 국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이기도 했고 이런 역사서 편찬이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자긍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충성심을 기르고자 이런 역사책을 편찬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는 점 넘어갈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천사시대의 종교와 사상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여러 사상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삼국의 왕실이 불교, 유교, 도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해요. 교과서 36페이지를 피면은 유교, 불교, 도교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읽어보고 삼국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지 아주 간단하게 두세 줄 내외로 자신의 의견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시간 동안 수업에 집중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